단 1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 1분이었어요. 제 손자가 제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내 손바닥에 꼭 잡혀 있던 그 작은 손.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참 소중했던 그 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떠 있었고 햇살은 가을답게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어디서나 들리는 흥정 소리, 생선 비린내, 막 튀겨낸 꽈배기 냄새. 여러분 아시죠? 그 익숙한 시장 풍경 말입니다. 아침 7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민수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다 줘야겠다 생각하며 장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검은 가죽 핸드백도 챙기고 지갑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장볼 목록을 종이에 적어 놨습니다. 배추, 고등어, 사과, 양파, 당근. 평범한 살림살이였습니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난 건 8시 반쯤이었습니다. 작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온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잠들임이 남아있는 얼굴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시장 갈래? 네, 좋아요. 아이는 금세 신이 났습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히고 작은 운동화를 신겨줬습니다. 민수는 항상 시장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구경거리가 많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많아서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 민수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민수는 7살. 아직 어린아이지만 호기심 많고 장난기도 많고 말도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장을 갈 때마다 할머니, 저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저건 맛있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 물음이 귀찮기는커녕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대답해 주면서 걷는 그 시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도 민수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저게는 왜 꼬리를 흔들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 민수야. 할머니, 저 아저씨는 왜 담배를 펴요? 어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단다. 할머니, 저 꽃은 왜 노란색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보지. 하나하나 대답해 주는 것이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배추도 사고 고등어도 사고 사과도 몇 개 담고 이웃들이 아이고 손자 참 귀엽네 하고 말을 건네면 저는 입이 찢어질 듯 웃었습니다. 민수는 또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민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온갖 색깔의 과일들, 싱싱한 채소들, 펄떡거리는 생선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채소 가게였습니다. 김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민수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민수 또 왔네.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민수에게 방울토마토 1개를 주셨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달콤하다. 민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토마토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로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배추를 고르면서도 민수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배추는 왜 하얗고 초록색이에요? 그게 배추의 자연스러운 색깔이란다. 할머니, 배추로 뭘 만들어요? 김치도 담그고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를 만들지. 다음은 정육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늘 싱싱한 고기를 파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돼지고기 특히 좋아요. 사장님, 고기 좀 보여주세요. 민수는 정육점의 커다란 냉장고와 정육 도구들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갓 자른 고기 냄새에는 조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냄새가 좀 이상해요. 고기 냄새란다. 금방 나가면 괜찮을 거야. 시장 안은 늘 그렇듯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흥정 소리가 오가고 장사꾼들은 이리 와서 보세요. 싱싱한 고등어예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저는 더 꼭 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한테는 참 든든했지요. 시장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좁은 통로로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들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아저씨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아줌마들은 흥정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수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때로는 신기한 물건을 발견하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거 봐요. 문어가 움직여요. 그래, 살아있어서 그래. 신선하다는 뜻이지. 민수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살아있는 문어, 펄떡거리는 생선들, 커다란 개들.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샀습니다.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사과를 고르면서 민수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깨끗이 씻어서 깎아줄게.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일상, 그 하나하나가 모두 선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계속 누군가가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스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소 가게에서도 정육점에서도 과일 가게에서도 계속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신의 장보기에 바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저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너무 예쁘고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보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뒤를 봐요? 민수가 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아이는 참 예민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많아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생선 가게 쪽으로 가면서 그 느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멀리서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저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가게에서도 같은 노인을 보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민수를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는 건가요? 갖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왜 갑자기 손을 꽉 잡는지 의아해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있어야 해. 알겠지? 네, 할머니. 민수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금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생선 가게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어 2마리를 사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는 그 몇 초 사이. 정말로 몇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아이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님이 고등어를 포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2마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주며 가격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8,000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기 위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손을 잠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도 들고 있고 핸드백도 뒤져야 하고 손이 부족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할머니 옆에 서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핸드백 안이 어수선해서 지갑이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쇠, 휴지, 사탕, 약,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갑을 찾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잔돈을 받고 포장된 생선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돈을 건네고 장바구니에 생선을 담고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이야 금방 옆으로 가기도 하고 숨어 장난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제 옆에 있던 민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어디 숨어서 저를 놀라게 하려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제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생선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제 손주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시장 안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옆 골목으로 달려가고 채소 가게 사이사이를 들여다보고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혹시 파란 티셔츠 입은 작은 아이 못 보셨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못 봤는데요. 글쎄요, 못 본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익숙하던 통로들이 갑자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과일 가게 뒤로 가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사과를 보러 갔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정육점 앞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고기 냄새를 맡으러 갔나 싶어서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급히 화장실에 간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도 민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패닉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한 아줌마가 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나타나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혹시 누가 아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혹시 차도로 뛰어든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어디선가 울면서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상상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특히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저희를 따라다니던 그 수상한 노인 말입니다. 혹시 그가 민수를 데려간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여기 있다. 민수야, 대답 좀 해라.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채소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 과일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 화장실, 심지어 주차장까지. 민수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손주가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른 탓에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앙시장이요. 생선 가게 앞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경찰은 곧 현장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올까 봐서였습니다. 10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는 경사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언제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1시간 전쯤이요. 고등어를 사려고 돈을 내던 순간에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7살이고요. 키는 120cm 정도. 파란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머리는 짧고 얼굴이 동그랗고. 경찰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평소에 어디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집 근처에 자주 가는 곳이 있다든지. 놀이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문방구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CCTV가 있다면 민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CCTV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각지대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아이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라든지. 그때 저는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를 따라다니는 노인이 있었어요. 어떤 노인입니까?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음산한 느낌이었어요.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따라다녔습니까? 시장에 들어온 직후부터.
계속 저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어요. 경찰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절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특히 민수를. 경찰은 무전기로 다른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상한 노인에 대한 정보도 전달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와 민수가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정말로 한 노인이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노인이 저희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경찰도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노인은 저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채소 가게에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 그 노인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정육점 앞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노인이 점점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움직임을 보세요. 젊은 순경이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뭔가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노인은 마치 저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제가 민수의 손을 놓는지, 언제 정신이 팔리는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생선 가게 앞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민수의 손을 놓은 순간 그 노인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는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경사님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해보니 노인이 민수에게 뭔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탕인지 장난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민수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호기심 많은 아이답게 그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인을 따라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자식이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경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노인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망을 펼쳤습니다. 시장 주변은 물론이고 주변 동네까지 경찰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민수의 사진도 여러 곳에 배포되었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7살 남자아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공문이 각 파출소와 지구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협조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주고 혹시 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경사님이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민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래요. 혹시 민수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경찰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신 경찰관 한 명이 저와 함께 시장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민수가 사라진 지 벌써 5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민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노인이 민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경찰관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경험. 그때 느껴지는 공포, 그때 느껴지는 가슴 철렁함. 저는 그 모든 걸 단번에 겪었습니다. 제 평생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한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파란 티셔츠 입은 아이 찾으시는 거죠? 봤어요. 저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언제요? 3시간 전쯤. 시장 뒤편 골목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더라고요. 어느 쪽으로요? 공장 단지 쪽으로. 아이가 울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장 단지. 그곳은 시장에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폐공장들이 많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쪽으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경찰이 위험하다며 말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주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 몰래 공장 단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는데 운전기사님도 사정을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공장 단지는 정말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공장들이 즐비해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들. 아이가 있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이미 와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팀으로 나눠서 공장들을 하나씩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경사님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발, 저도 찾게 해주세요. 제 손주인데. 결국 경찰은 저를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무전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팀 2번 공장 수색 완료. 발견 못함. 2팀 3번 공장도 마찬가지. 3팀, 4번 공장에서 최근에 사람이 있었던 흔적 발견. 4번 공장. 그곳에서 뭔가 발견된 모양이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4번 공장 안에서 민수의 운동화 한 짝을 찾은 것입니다. 할머니, 이게 아이 신발 맞나요? 흰색 운동화. 분명히 민수가 신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민수 신발이에요. 하지만 신발만 있고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신발 한 짝만 벗겨져 있는 걸까요? 공장 안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 녹슨 파이프들, 먼지투성이 바닥,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탕 포장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자국들. 할머니, 여기서 아이가 뭔가를 먹었던 것 같네요. 사탕 포장지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민수가 굶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처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혼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왔는데 이웃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혼자 다녀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7번 공장 옆에 작은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혼자. 경찰은 즉시 그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컨테이너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협조해주세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올인 실종 아동 기사들, 유괴 사건 기사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특정 날짜들의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 상습범인가? 경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었을 때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와 함께 1987년 여름.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 같은 공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노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15일. 준호가 사라졌다. 시장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내가 바보였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1987년 8월 16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다. 준호는 어디에 있는 걸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배고파하고 있을까? 1987년 8월 30일. 2주가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일기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준호처럼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부주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 나는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준호를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악한 마음으로 민수를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이미 6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그때 경찰 한 분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순간 제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찾았다고요?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급히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의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허름한 창고 앞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주변은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어지러웠습니다. 솔직히 그곳에 제 손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이미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바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슬픈 표정의 눈.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와 빈 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제 손주였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민수가 울지 않고 있는 걸까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무서워서 울어야 정상인데.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다시는 내 손 놓지 마라, 제발.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 비로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준호야, 준호야 하면서 그리고 아빠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노인이 민수를 자신의 죽은 아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노인을 조사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민수를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그곳에 데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사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왜 함부로 데려가 6시간을 창고에 가둬놓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노인은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주려고 데려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경찰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노인은 과거에 어린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졌고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뒤로 아이만 보면 본능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민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준호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민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시장은 위험한 곳이고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창고에 데려간 후 노인은 점점 민수를 자신의 아들 준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안전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노인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사탕도 주고 물도 주고 심지어 작은 인형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정신 상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민수를 준호라고 부르며 38년 전의 기억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현실을 인식하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혼자 있는 민수를 보자 사람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 판단해 아이를 데리고 창고로 간 것이었습니다. 창고는 사실 그 노인이 관리하던 공간이었고, 그는 아이 옆에 앉아 과자를 주며 6시간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할아버지와 함께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지 않고 차분히 앉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수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자꾸 준호야, 준호야 하면서. 아빠가 왜 이제야 왔냐고. 그리고 다시는 떠나면 안 된다고. 민수는 무서웠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 울었어요. 자꾸 미안하다고, 준호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안도, 감사와 황당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건 잘못된 일인데, 하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혹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 며칠 후, 저는 그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그 아이가 위험해 보여서 제 아들 생각이 나서.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38년 동안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려 온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제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도 그렇게 시장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남의 아이를 함부로 데려가시면 안 되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순간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치밀었지만 그의 사정을 듣자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꼭 경찰에 먼저 알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묻어두었던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현실 감각이 때때로 흐려지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뎌온 거군요. 의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하루 동안 민수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생각하면 38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견뎌온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수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 준호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다른 아이가 같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에게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한 일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트라우마는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상담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슬픈 사람이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른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아들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나 보다. 그럼 할아버지는 외로우셨겠네요. 민수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인 저보다 더 큰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그 할아버지한테 편지 써도 돼요? 편지를? 내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민수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무서워하게 만든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니. 결국 저희는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준호 형이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행복하세요. 민수가. 그 편지를 노인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노인은 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와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것.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선한 마음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는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치료와 사랑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노인은 창고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우리 동네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지금 무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날의 노인 역시 지금은 이웃으로 지내며 민수와 함께 시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민수는 그분을 창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동시에 그 노인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여전히 노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면 불안했고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 저희를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아갔고 저도 점차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노인을 받아들였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할머니, 창고 할아버지가 또 편지 주셨어요. 민수는 종종 노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예쁜 카드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할아버지는 민수 덕분에 행복해 고맙다. 그런 편지들을 보면서 저는 노인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수와 함께 다시 그 시장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때 그곳이에요? 그래, 여기가 생선가게야. 생선가게 사장님은 저희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그때 그 아이 맞죠? 많이 컸네요. 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고 민수를 특별히 예뻐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사과 하나 먹어봐. 달콤하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도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야. 안녕하세요, 창고 할아버지. 민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민수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잘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가끔씩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상외로 솜씨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학이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학을 접는 거란다. 민수는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학이 완성됐어요. 와, 정말 잘했구나. 노인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 준호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민수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과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용서해 주셔서요. 그리고 민수가 저를 받아들여 주도록 도와주셔서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38년 동안 죽고 싶었어요. 제가 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를 만난 후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노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노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노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혹시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네, 서로 지켜봅시다. 그날의 사건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 것입니다. 노인은 가끔 자신의 아들 준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민수만큼 호기심이 많았어요. 항상 질문을 하곤 했죠. 어떤 질문들을 했는데요. 하늘은 왜 파란지, 새는 왜 날 수 있는지. 민수와 똑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노인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놀이가 뭐였어요? 숨바꼭질이요. 항상 저를 찾아달라고 졸랐어요. 그 말을 하며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날도 준호는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빠서 나중에 하자고 했죠. 그런 후회는 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민수 덕분에 준호도 마음 놓고 하늘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할머니 손 절대 안 놓을 거예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도 민수를 꼭 지켜줄게. 하지만 민수는 동시에 독립심도 길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를 찾아요. 민수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욱 씩씩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아직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따뜻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잠깐 놓쳐본 경험 있으십니까?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사라진 아이를 찾아 헤매던 경험.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교훈도 얻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서 나온다는 것.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악몽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교훈을 준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노인과 민수가 함께 종이학을 접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의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상처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유와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이 민수를 데려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그를 치유하려고 노력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민수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곳이지만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할머니, 창고 할아버지 보이네요. 민수가 기쁘게 손을 흔듭니다. 노인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민수야, 오늘도 건강하니?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모두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 소중한 경험으로 여겨집니다.